안녕하십니까? 저는 홀로 딸아이를 키우며 지내는 40대 남자입니다. 그리고 한 많고 사연 많은 사연자이기도 하죠. 과거를 돌이켜보면 늘 후회만 많은 것 같고 가끔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싶어 인생이 죄스럽기도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안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다들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러니 좋은 추억도 나쁜 기억도 다 과거에 묻어두고 사는 게 맞겠지만 저도 나약한 인간인지라 가끔은 제 얘기를 털어놓고 싶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한풀이 해보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냈네요. 사내 놈이 여기저기 징징거리는 꼴이 보기 좋지 않다는 건 알지만 이런 저도 참 불행한 인생이었다 싶습니다. 어려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뭐 하나 제대로 가지고 누려본 적 없었고 먹고 살기 바빠 자식에게 별 관심 없는 부모 밑에서 이렇다 할 사랑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자랐으니 어쩌면 저는 시작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던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매일 동네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시는 탓에 동네에서 주정뱅이로 유명했고 고된 삶 때문인지 얼굴에 늘 그늘이 있으셨던 어머니는 제가 10살 무렵이던 어느 날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리셨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게서나 아버지에게서나 별다른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를 거둬주신 것은 친할머니셨고 감사하게도 할머니는 아버지 손에 방치되어 자랄 뻔한 저를 키워주시기는 하셨지만 할머니께서도 가난하고 노쇠하신 탓에 제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나마 옛날 분이시라 어린 손자가 배 골치 않게 늘 감자 한 소쿠리씩 삶아 놓으셨는데 저는 그게 할머니만의 애정 표현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나 애정 어린 손길 같은 건 없었지만 그래도 저는 저를 위해 매일 삶아두신 그 감자로 조금의 따뜻함을 느꼈었습니다. 삶아두고 방치되어 온기가 어렴풋 남은 따뜻함이었지만 애초에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저로서는 그나마의 온기조차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할머니와 지낼 당시에는 꽤 행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맡겨진 뒤로는 끼니를 거를 일도 없었고 술 취해서 주정 부리는 아버지 때문에 학교에 못 가거나 할 일은 없었으니 말이죠. 여유가 있을 때는 할머니를 도와 폐지나 고무를 주우러 다니기도 하고 저녁을 먹고 나서는 할머니와 같이 앉아 할머니가 보시는 TV 프로를 같이 보기도 하며 별것 없는 그 일상들이 제게는 좋은 추억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소한 행복마저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무렵 할머니께서 저를 두고 돌아가시고 말았거든요. 늦은 나이에 손자 거두느라 더 고생이 많으셨을 할머니는 커서 은혜를 꼭 갚겠다는 손자의 바람을 들어주지 못하고 먼저 떠나버리셨습니다. 어딘가에 내 친부모가 살아있었음에도 제게 가족은 할머니 한 분뿐이셨기에 그런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건 제게는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상주 노릇을 해야 한다는 것도 손님도 없는 장례식장을 쓸쓸히 지켜야 하는 것도 제게는 모두 버거운 일이었죠.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저도 반항을 했었습니다. 학교도 안 가고 질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며 쓸모없이 시간을 버리기도 했었죠. 주변에 저를 붙잡아줄 사람이라도 있었더라면 상황이 달랐을 테지만 할머니가 안 계신 제게 그런 어른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은 장례가 다 끝나서야 찾아와서 할머니 재산에만 관심이 있고 저야 어찌되건 관심도 없었으니 도움을 받을 생각도 하지 못했죠. 그렇게 1년간 반항을 했던 저는 할 일도 없으니 군대나 일찍 다녀오자 싶어서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갈 곳이 없어 선택한 군입대를 하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군대에 들어가니 전국 각지에서 모인 또래들이 많았는데 다들 저마다 사연 하나 없는 친구들이 없더군요.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얼마 안 되는 월급까지 집에 보내는 친구부터 돈은 많지만 이혼 가정에서 방치되어 자라서 부모가 없는 이만 못한 가정에서 자란 친구, 그리고 저처럼 조부모님 손에 자라서 별별 고생 다 한 친구들까지. 그곳에 가보니 저도 저만 힘든 건 아니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다들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니 저도 어떻게든 살아가 보면 되겠다 싶었던 거죠. 매일 훈련받고
하루 일과를 보내는 건강한 일상 덕에 딴 생각을 할 겨를이 없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를 돌보게 되었고, 아마 그때부터 미래를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군대에 마냥 있을 수도 없으니 제대하면 또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할 텐데, 사회에 나가서 갈 곳도 없는 제가 어디서 뭐라고 살아야 할까 고민을 하게 되었던 거죠. 다른 친구들은 저마다 할 일, 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는데 나만 멍하게 사는 게 창피하기도 했고 말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거듭하던 저는 당시 재수를 준비하는 친구를 보며 공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친구가 보던 책을 빌려보며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저는 대학을 갈 생각이 없었어요. 보고 배운 게 주정뱅이 아버지였던 탓에 대충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이라 그런지 나이 먹으면 그냥 저절로 사라질 줄 알았나 봅니다. 그래서 유일한 보호자였던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꿈도 없이 목표도 없이 그렇게 방황하며 살았던 거겠죠. 그러던 제가 군대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나가서 제대로 뭐라도 하려면 최소한 대학 졸업장이라도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수능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던 거죠. 다행히 군대에서는 남는 게 시간이고 할 일도 없으니 공부하기에는 딱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평생 공부라고는 안 해본 탓에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교대 근무하며 영어 단어도 외우고 쉴 때면 늘 책을 잡고 있었죠. 다행히 도와주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무식이 무기라고 바보같이 살던 제가 공부 좀 하겠다고 하니 기특해 보였는지 선임들이며 동기들이며 저를 많이 도와주더군요. 자기들이 아는 만큼 제게 공부를 가르쳐주고, 재수 준비하던 친구는 자기 책도 빌려주고, 덕분에 저도 괜히 눈치가 보여서 관두겠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군대에 있는 2년간 열심히 공부를 하였고, 제대할 즈음에는 지방에 있는 한 국립대에 당당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국립대라는 것 말고는 대단할 것 없는 학교였지만 그래도 저는 제 힘으로 대학에 들어갔다는 게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여태 무책임한 부모만 원망하며 살았지만 앞으로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학비가 저렴한 국립대에서 장학금을 받아가며 공부를 했습니다. 늦가기 대학생으로 입학했지만 뒤늦게 공부에 재미를 붙였던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공모전이며 동아리 활동이며 그 당시 제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 했던 것 같네요. 남들은 뭘 그리 열심히 하냐 하기도 했지만 딱히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학교 다니느라 살던 곳을 떠나 자리를 잡은 탓에 근처에 아는 친구도 없었고 학교 같이 다니는 동기들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 생활 말고는 달리 할 게 없었거든요. 그래도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 덕분에 저는 이력서에 쓸만한 이야기들이 많아질 수 있었고 그 덕에 취업까지 무사히 이어질 수 있었던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행히도 큰 어려움 없이 취직을 하게 된 저는 그 후로는 그 회사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열정이 넘쳤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왠지 제 스스로 자부심이 있고 제 인생에 기대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원래라면 대학은 꿈도 꿔본 적 없고 취직도 기껏해야 공장 생산직이 전부일 거라 생각했던 제가 몇 년 사이에 천지 차이로 인생이 변했으니 그런 도취감에 차오르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겠죠. 그래서 저는 어려서 부모에게 방치되었던 제가 어른이 되어 제 스스로를 책임지고 돌본 덕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스스로 노력해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대학 졸업장에 무사히 취직까지 했으니 다음 단계는 결혼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결혼해서 자식들 낳고 알콩달콩 살아가는 것, 그게 제가 바라던 최고의 행복이었거든요. 어렸을 적부터 가족의 정이 그리워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결혼을 일찍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한때는 내 주제에 무슨 결혼인가 싶어 회의적으로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집신도 다 제 짝이 있다니 나도 언젠가 좋은 사람 만나 가정을 꾸리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네요. 그리고 마침 그때 제게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친구가 소개시켜주었던 사람이었죠. 빼어난 미인은 아니었지만 착하고 귀염상이었던 그녀가 저는 참 좋았습니다. 수수하고 수더분해서 저와 잘 어울린다고도 생각했어요. 게다가 저희는 다른 듯 비슷한 점도 많았습니다. 영은이 역시 이혼 가정에서 자라서 아픔이 있던 친구라 서로를 이해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어린 시절 외로웠던 일이며 부모님의 불화까지. 덕분에 저희는 더욱 얘기가 잘 통하고 공감대가 많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나누며 서로 위안이 되기도 했고, 무책임한 우리네 부모들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정말 좋은 부모가 되어주자며 서로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하기도 했었죠. 그렇게 결혼을 약속한 저희들은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을 만나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원래 그렇게 오래 연애를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시간이 쏜살같이 흐르더군요. 그러는 사이 저희는 30이 훌쩍 넘었고 이제는 결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결혼하는데 신중해야 하고 준비가 필요하다지만 이제 더 미루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았나 싶었죠. 그런 저희가 결혼을 미뤘던 것은 신중하려던 이유도 있지만 각자의 가정사 때문도 있었습니다. 결혼을 저희들끼리 할 수 없으니 그 전에 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연을 끊다시피 했었던 저희 아버지는 어디 살아계시는지도 모르겠고, 이혼하신 지 오래되신 영은이네 부모님께서는 자식의 결혼 문제 앞에서도 서로의 욕심만 부리셨습니다. 장인어른은 장모님이 오시면 안 오시겠다고 하시고, 장모님은 장인어른을 부르면 안 오겠다고 하시니 두 분 고집에 저희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누구 한 명만을 고를 수가 없으니 영은이 입장이 난처했죠. 그래도 자식을 위하는 일이라면 누구라도 양보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부모라는 사람들이 그러는 걸 보면서 영은이는 또 한 번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5년이라는 시간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더는 미루지 못하겠다는 생각에 저희는 그냥 저희끼리 언약식을 하고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 없이 하객을 부르는 결혼식을 하는 것도 이상하니 아예 식을 치르지 않기로 했네요. 아예 결혼식 없이 저희끼리 잘 살자고 말이죠. 그렇게까지 해야만 결혼을 할 수 있었던 저희의 사정이 고달팠지만 그래도 그런 서로의 복잡한 개인사를 누구보다 이해할 수 있는 서로였기에 저희는 큰 걱정 없이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드디어 부부가 되었고 제게는 다시 가족이 생겼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늘 가슴 한켠이 허전하고 시렸던 저였는데 이제는 아내가 있으니 저도 행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루빨리 자식을 낳아 더 시끌벅적하고 화목한 가족을 꾸릴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아내 역시 불행한 가정사가 있었기에 저와 비슷한 마음일 거라 생각했고 저는 그런 아내와 제가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게는 가족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고 내가 좀 더 고생을 하더라도 가족이 편하고 행복하기를 바랐었죠.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한 뒤로 더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의 모든 가장들이 그렇듯 저도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잘해야 우리 가족이 잘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저는 불우하고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기에 제 서러웠던 시절을 생각하면 제 자식은 저처럼 살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사랑이야 당연히 주겠지만 물질적으로도 충분히 풍요로운 여유를 주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가 왔을 때 제가 초라해지지 않기 위해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려면 더럽고 치사해도 회사에서 끝까지 버텨내는 수밖에 없었죠. 승진을 위해 퇴근하고는 영어 공부를 하고 후배들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 용을 쓰고 위아래로 치이면서도 저는 제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가정에는 전부 다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죠. 연애할 때나 신혼 초에는 아내와 붙어있고 싶어서 야근도 마다했지만 저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계속 그럴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야근과 출장은 점점 잦아지고 주말에는 상사들 따라다니며 골프 접대하느라 집에 붙어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라고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었고 그만큼 몸도 마음도 피곤했었죠.
하지만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었기에 저는 참아야만 했고 아내도 그런 저를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야근하다가 코피까지 흘렸지만 아내가 걱정할까 싶어 말을 하지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바빠진 제게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려고 결혼했어? 맨날 퇴근도 늦고 집에 들어와서는 잘 생각만 하고 그러다가 겨우 시간 있는 주말은 그때마다 골프 치러 다니면서 나랑은 언제 시간 보낼 건데? 미안해 여보. 근데 그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 회사 생활 하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하라고. 남자들은 꼭 그런 핑계 대더라? 그렇다고 회사 사람들 다 당신처럼 안 돼? 그거야 당신이 승진에 목말라서 더 그러는 거 아니야. 승진 못하면 당장 회사 잘리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안달이야? 당장은 안 잘리겠지만 몇 년 지나면 책상 없어질 걱정하겠지. 나도 좋아서 이러는 거 아니잖아. 우리 아이 태어나면 돈 들어갈 것도 많고 대출도 갚아야 하는데 나중에 안정적으로 지내려면 미리 고생을 해야지. 내가 당장 외롭다는데 나중이가 뭐고가 무슨 소용이야. 당신 이러는 거 보면 우리 아버지랑 똑같아. 일밖에 모르는 남자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아? 저를 무심했던 장인어른과 비교까지 하는 아내의 그 말이 뼈아프게 아팠지만 저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당장이야 맞벌이라고 해도 아내 월급이 저보다 한참 못 되는 데다가 그마저도 아내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키우게 되면 없어질 테니 그 전까지 대책이 필요하다 싶었습니다. 은행 대출은 어떻게 할 것이며 매달 생활비에 아이 교육비까지 생각하면 솔직히 저는 부업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이 승진이라 생각해서 연봉 올리고 승진하는 데 목매달았던 건데 아내는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런 와중에 아내에게 소홀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꽃 좋아하던 아내 생각에 꽃집이 보이면 꼭 꽃을 사들고 왔고 길 가다가 아내가 좋아하는 간식이라도 보이면 야근을 하더라도 간식을 챙겨다 주곤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아내가 좋아해 줄 거라 생각했거든요. 오래전 저를 키워주셨던 저희 할머니가 저를 위해 감자를 삶아두셨던 것처럼 말이죠. 제가 받은 사랑이 그런 것밖에 되지 않아서 제 딴에는 그게 애정 표현이고 관심이었는데 아내에게는 별 볼 일 없는 일이었던 모양이었는지 아내는 늘 시큰둥해 하더군요. 그런데 그러던 차에 저희 부부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아이가 찾아와 주었던 거죠. 아내의 임신 소식에 저는 뜰 듯이 기뻤고 그때는 정말 제가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함과는 별개로 압박감은 더 심해졌어요. 아는 게 많아서 좋을 게 없다더니 한 아이를 키우는데 매년 1억씩 든다는 얘기에 뒷골이 서늘해졌거든요. 아직 아버지가 되어본 적이 없어서 마냥 추상적으로만 생각했는데 자식을 키우는데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 와중에 아내는 출산 준비한다며 산후조리원 얘기를 꺼내는데 그것도 비용이 상당하더군요. 여보, 나 여기 산후조리원 가고 싶어. 여기는 마사지도 해준대. 아니 근데 무슨 몇백만 원씩이나 해. 그냥 병원에 입원하고 끝이 아니야? 당신은 임신을 그렇게 기다리더니 그런 것도 하나 몰라? 원래 산후조리원은 다 비싼 거야. 그래도 여기는 좀 비싼 것 같은데 좀 저렴한 데로 알아보면 어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한 달치 월급을 다 여기다 쓰겠어. 육아용품이면 다른 데 돈 쓸 때도 많잖아. 당신은 왜 내 생각을 못해? 그렇다고 내가 다른 여자들처럼 집에서 조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나는 조리해줄 친정 엄마도 없어서 가뜩이나 우울해 죽겠는데 꼭 이런 걸로 힘들게 해야겠어? 아니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 알겠어.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해야지. 내가 그러려고 열심히 돈 버는 거 아니야. 그래,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 당신이 먼저 가족들 때문에 돈 번다고 했었잖아. 그럼 당연히 아이 낳는 와이프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럼 나 여기 예약할게. 아내가 친정이 없어서 서럽다면서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말릴 수 있겠습니까? 결국 부담스럽더라도 저는 아내가 바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어깨가 무거웠던 저는 다시 한번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고 다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아내는 무사히 출산을 하였고 저는 예쁜 딸아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어찌나 예쁘던지 저는 그대로 제 딸에게 첫눈에 반해버렸죠. 예쁜 딸과 사랑하는 아내까지 제가 바라던 대로 가정을 꾸리게 된 저는 그 이상 바라는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가장으로서의 책임은 크고 아내와는 예전 같지 않았지만, 아내가 제게 아무리 바가지를 긁고 짜증을 내고 저를 힘들게 해도 저는 딸만 바라보고 살면 그만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딸아이가 3살 되던 무렵부터 어느 날 아내가 너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혼이라니. 당신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라니? 나 갑자기 아니야. 나는 계속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었어. 우리 관계 예전 같지 않은 건 당신도 알잖아. 그리고 그게 다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인데? 설마 내 탓이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당신 탓이지. 당신 결혼하고 갑자기 바빠지고 맨날 출장 다니고 야근하느라 나 방치했던 거 기억 안 나? 나는 그때부터 당신이랑 서서히 멀어지고 있었어. 이혼 생각 간절했다고. 근데 하필 그때 지수가 생겨서 말을 못 꺼낸 거지. 지수 아니었으면 나는 당신이랑 이혼하고도 남았어. 그래서 그때는 지수 때문에 이혼 못하겠다고 생각했다가 이제 와서 다시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야? 지수 두고 이혼을 하자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걱정하지 마. 지수는 내가 키울게.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자. 당신도 나도 부모로서 별로 자격 없는 거 느끼지 않아? 우리야 사랑 못 받고 자라서 사랑해줄 방법도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 거 서로 마음에도 없는 결혼 생활 유지하느니 그냥 헤어지는 게 낫지 않겠어? 우리가 이렇게 살아봐야 서로 좋을 것 없고 그 꼴 계속 지수한테 보여주는 것도 못할 짓이야. 그러니까 지수를 생각해서라도 그냥 이혼하자. 아내는 전부터 이혼 생각이 간절했다며 제게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아내의 말에 저는 뒤통수를 맞은 것만 같았죠. 아내가 제 회사 문제로 불만이 있었던 건 알지만 그래도 제 사정을 듣고 이해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설마 나 몰래 이혼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거기다가 아이까지 낳은 마당에 갑자기 아이를 데려간다니, 이혼을 하자니, 그건 더 믿을 수가 없었죠. 이제는 이혼 가정에서 자란 상처가 있으면서 어떻게 저런 소리를 쉽게 할까 싶더군요. 저는 그런 아내를 이해하지 못했고 이혼만큼은 절대로 할 수 없다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뭘 해달라고 해도 이혼만은 안 돼. 나 지수 못 보내. 그리고 이혼이라니, 내가 당신한테 그 정도로 잘못한 게 대체 뭐야? 나를 외롭게 했잖아. 그게 잘못이지. 그렇다고 내가 당신 두고 어디 놀러 다녔어? 나 당신 만나고 한 번도 나 혼자 시간 써본 적 없어. 회사 생활 바쁘게 한 거 미안해서라도 시간 나면 늘 당신 옆에만 있었어. 그게 다 누구 때문이었는데? 다 우리 가족 위한 거 아니었어? 그럼 당신은 내가 탱자탱자 놀면서 월급도 제대로 못 벌어온 건 괜찮을까? 차라리 일 적당히 하고 월급도 적당히 가져왔으면 당신이 이혼 얘기 안 했겠어? 저는 아내에게 정말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임신하고부터 일 그만두고 제가 벌어온 돈 아낌없이 쓰던 사람이 이제 와서 제가 회사 생활에 바빠서 가정에 소홀했다는 소리를 하다니, 어떻게 그동안 힘들게 노력해온 저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더군요. 아내가 툴툴거리기는 했어도 투정일 뿐이라 생각하고 결혼하고 서서히 멀어져가는 것도 부부라면 다 그런 거라 생각했는데, 그동안 아내는 혼자 마음 정리를 하고 있었나 보네요. 저는 제가 이혼 요구를 받을 만큼 대체 뭘 잘못했던 건지, 제가 그동안 인생을 잘못 살았던 건지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와 아내의 냉전이 시작되었죠.
아내는 모든 것이 제 탓이라며 이혼해달라 시위를 하듯 저를 무시하고 나왔고, 저는 그런 아내에 대한 배신감에 더더욱 늦게 귀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딸아이 얼굴도 못 보게 하는 바람에 다들 잠들었을 무렵 몰래 방 안에 들어가 보고 나오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네요. 정말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원하는 대로 이혼이라도 해줘야 하는 건지, 그렇게 저 혼자 속이 뒤집히고 고민스러웠던 어느 날, 제게 이혼보다 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바로 3살 난 저희 딸의 실종 소식이었습니다. 여보, 지수가 없어졌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애가 왜 없어져? 몰라. 나랑 지수랑 길 가다가 내가 잠깐 한눈 좀 팔았는데 그 사이에 애가 갑자기 없어졌어. 갑자기 아이가 없어지다니, 그게 무슨 황당한 소리인지 저는 서둘러 회사를 뛰쳐나와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는 반쯤 넋이 있는 아내가 있었죠. 어떻게 된 거야 대체? 경찰에 신고는 한 거야? 당연히 신고했지. 내가 여태 길 찾아다니다가 온 거야. 근데 아무 데도 없어. 아니, 3살짜리 애가 어디를 갔다고 그래? 말이 돼? 당신은 대체 뭐 한 거야? 아이가 없어졌다는 소리에 저는 자연스레 아내에게 원망이 들었습니다. 대체 어린아이를 잘 돌보지 않고 뭘 했는지, 어쩌다 애를 잃어버렸는지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그러자 아내는 자신에게 화를 내는 거냐며 더 화를 내며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내 탓이라는 거야? 내가 잃어버리고 싶어서 잃어버렸어? 그렇게 말할 거면 당신이 지수보직을 했어.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그러게 내가 이혼해달라고 했지. 당신이 이혼만 해줬어도 이런 일 없었어. 내가 누구 때문에 요즘 정신이 없는데? 결국 일이 이 지경이 된 것도 다 당신 탓이라고. 무슨 말만 해도 내 탓이라고 하는 아내와, 그런 아내가 원망스러웠던 저는 아이를 잃은 상황에서 합심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네 탓 내 탓을 하며 싸워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날 후로 저희 부부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의 끝을 보게 되었죠. 힘든 순간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는 게 부부일 텐데, 저희는 그 순간에 서로 남이 되어버렸네요. 하지만 그때는 아내와 싸울 겨를도 없었습니다. 당장 아이를 찾아야 했기에 저는 회사에 휴가까지 쓰고 아이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서도 아이를 아무리 찾아다녀도 아이 소식은 들리지 않았어요. 겨우 3살 난 아이가 혼자 어디를 갈 수 있다는 건지, 저는 아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 역시 납치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돈을 요구하거나 납치범일 것 같은 용의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이를 찾지 못한 채 실종으로 사건은 종결되었고, 아내 역시 이제 그만하자며 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아내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잃어버리고 살 수 있다는지, 아이를 찾을 생각 없어 보이는 아내에게 크게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결국 아내에게 악담을 했습니다. 어떻게 애를 잃어버리고 잠이 오냐며, 밥이 넘어가냐며 건드려서는 안 될 부분을 건드리고 말았던 거죠. 그 사람도 겨우 버티는 중이었을 텐데 제가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저도 많이 약해져 있던 탓에 말이 제멋대로 나가더군요. 어쩌면 어딘가에 원망을 하고 싶었던 마음을 아내에게 돌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아내는 제 뺨을 때렸고, 그 길로 집을 나갔던 아내는 다음날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내미는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결국 저는 도장을 찍었고, 그렇게 저희는 남이 되었습니다. 연애 5년에 결혼 5년, 무려 10년을 알고 지냈는데도 헤어지는 건 한순간이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혼의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이혼을 했더라도 아이는 찾아야 했으니까요. 마음 같아서는 매일 아이를 찾아다니고 싶었지만 먹고 살아야 아이를 찾을 수 있기에 회사를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는 전국을 다니며 아이를 찾아다녔습니다. 3살 무렵 마지막 사진을 박아놓은 전단지를 들고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에게 제 딸 소식을 묻고 다녔죠. 그렇게 무려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아이를 알고 지냈던 시간보다 몇 배는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저는 여전히 제 딸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도 주말마다 아이를 찾아다니고 있었죠. 너무 어린 시절 잃어버린 자식이라 이제는 못 알아볼까 걱정이었지만 그럼에도 저는 제 딸을 꼭 알아볼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던 어느 날 지방의 어느 낯선 동네에서 저희 딸을 알아보는 웬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단지를 드렸더니 그 아주머니가 제 딸 사진을 보고 아는 체를 하시더군요. 어? 얘 윗집 딸이랑 똑같이 생겼네? 처음에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늘 지푸라기라도 잡아본다며 별별 짓을 다 했던 저였지만 설마 어릴 적 사진을 단번에 알아볼 사람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애가 너무 똑같이 생겼다며 확신을 하시는 겁니다. 애가 이것보다는 크긴 했는데 내가 얘 어릴 적부터 봐서 알아. 그때 얼굴이 딱 요랬는데 그러고 보니 걔가 지금 10살쯤 됐으니까 나이도 맞겠네. 그래서 저는 반신반의하며 그곳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아주머니를 따라 윗집으로 올라간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한 여자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영아,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아빠랑 동생이랑 어디 갔어요. 아니 그래서 너 혼자 집에 있었던 거야? 아니, 밥은 먹었어? 아직. 아이고, 그럼 여태 배고랐어? 아니 둘째가 아무리 어리다 그래도 가족이 다 같이 다녀야지. 이게 뭐 하는 거야?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 그 집 부모가 어린 동생만 데리고 외출을 해서 그애 혼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덕분에 저는 제 딸을 닮았다는 아영이를 만나게 되었죠. 처음에는 이름도 다르고 부모가 있다기에 아닐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얼굴을 들어 제 눈을 바라보는 순간 뭔가가 제 심장을 관통하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 아이는 분명 모습도 이름도 달랐지만 제 딸이 맞았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저는 분명 제 자식을 알아볼 수 있었죠. 지수야, 세상에 지수야, 너 왜 여기 있어? 아빠야, 아빠가 왔어 지수야. 아이는 너무 오래전에 헤어진 탓인지 저를 알아보진 못했지만 저는 그 아이가 제 딸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제 딸을 끌어안고 눈물의 재회를 하던 중 그 집 부모라는 사람들이 드디어 도착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사정 설명을 하고자 그 사람들을 맞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라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아이 엄마라는 사람이 다름 아닌 제 전처였거든요.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지수 엄마, 그러는 당신이 왜 여기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아영이 엄마, 내가 데려왔어. 아니 이 사람이 아영이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애를 찾더라고. 내가 사진 보니까 아영이 어릴 때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데려왔지. 근데 둘이 이혼한 사이였어? 세상에, 그럼 저쪽 딸이 맞나 보네. 아줌마, 그렇다고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함부로 아무 사람이나 들이면 어떡해요? 아줌마 때문에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정말? 아니 왜 나한테 그래? 아빠가 애를 찾았으면 다행인 거 아니야? 무슨 사정인지 몰라도 서로 잘 풀어봐. 전처는 제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 당황스러운지 언성이 높아졌고 저는 뭔가를 숨기는 전처의 모습에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시 저의 지수 맞지? 내 딸 지수 맞는 거지? 그럼 당신이 그동안 모든 걸 다 꾸몄던 거야? 애를 잃어버렸다고 하고 찾을 생각도 없더니 결국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냐고! 대체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저 여자가 작정을 하고 제 딸을 훔쳐갔던 것이죠. 그것도 모르고 저는 8년을 딸을 찾아다녔으니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전처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대체 왜 그랬어? 왜 내 딸을 훔쳐갔어? 당신 딸 아니야. 지수, 남의 자식이야. 그런데 전처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군요. 지수가 사실은 제 친자식이 아니라 상간남의 딸이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상간남이 바로 지수가 아버지로 알고 있었던 그놈이었던 모양입니다. 전처는 회사 일로 바쁜 저 때문에 외로웠었다며 그래서 그즘 바람을 폈다고 말했습니다. 채팅에서 만나 한두 번 술을 마시다가 어느새 둘이 마음이 깊어졌고 불륜을 저지르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그때 하필 임신을 하는 바람에 전처는 당연히 제 아이인 줄 알고 이혼을 포기하고 아이를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몰랐어. 당연히 당신 자식인 줄 알고 낳았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불안해지더라. 혹시나 아니면 어쩌나. 당신이 의심하면 어쩌나. 그래서 설마 하면서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당신이랑 친자 불일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이혼해달라고 했는데 당신이 못한다 그랬잖아. 취소 못 준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애를 납치하고 실종까지 벌였다는 거야? 나한테서 벗어나려고? 그럼 무슨 방법이 있어? 당신은 가족한테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가족 없이 못 살겠다고 이혼 안 한다고 그렇게 억지를 피우는데 내가 무슨 도리로 당신이랑 이혼을 하느냐고. 그래도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차라리 다 얘기했어야지. 나는 그것도 모르고 혼자 8년이나 아이를 찾아다녔는데 당신은 그런 나를 감쪽같이 속이고 이런 곳에 숨어서 새 가정을 꾸렸어. 그것도 내 딸을 이름까지 바꿔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이 알기나 해?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 자도 자는 게 아니었어. 죽지 못해서 살았을 뿐이지 의미 없는 인생이었다고. 오죽하면 지수 얼굴 한번 보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을까. 근데 당신은 사람 인생 망치고 당신이 사람이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렇다고 당신 자식이 아니니까 이혼해달라는 소리를 내가 어떻게 해. 그럼 나는 당신한테 재산 분할도 못 받고 알거지 되는데. 그래도 덕분에 내가 여태 지수 잘 키웠잖아. 그러면 된 거 아니야? 지수가 죽었거나 실종된 것보다는 엄마 손에 자란 게 나은 거잖아.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 몰래 아이 빼돌리고 둘이 살림 차린 거야. 그럼 내가 평생 못 찾을 거라 생각했어? 그래, 나도 당신이 우리를 찾아낼 줄 몰랐어. 징그러운 인간. 당신이 이렇게 집요하니까 내가 그런 방법밖에 생각 못한 거 아니야. 전처는 끝까지 제 탓을 하고 있었지만 그런 건 제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오로지 지수가 제 친딸이 아니라는 그 말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죠. 아내는 지수가 제 친자식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지만 저는 분명 지수에게 피가 끌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지수가 제 자식이 아니라는 건지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지수가 친자식이 맞건 아니건 이 길고 긴 납치 사건에 종지부를 찍어야겠다 싶었죠. 그렇게 전처와 상간남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저는 당장 유전자 검사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전처가 저런 행동까지 한 걸 보면 불일치라는 결과가 거짓말은 아닌 것 같지만 가끔 유전자 검사가 틀리는 경우도 있고 제 동의 없이 몰래 했던 검사가 제대로 되었을 보장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 시료를 채취해 확실한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검사를 하고 하루 만에 결과를 받아낸 저는 검사 결과에 안도와 분노를 함께 느껴야 했습니다. 역시 지수는 제 딸이 맞았습니다. 전처는 절대 그럴 리 없다며 검사 결과를 도저히 믿지 못하는 듯 했지만 결국 지수는 제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다시 제 딸을 데려올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물론 아이의 의사가 가장 중요했지만 아이 역시 저와 같이 가고 싶어 하고 있었어요.
그럼 아저씨가 내 진짜 아빠예요? 그래, 내가 네 아빠야, 지수야. 너는 최하영이 아니라 김지수고 내가 진짜 지수 아빠야. 지수야, 아빠가 너를 정말 많이 그리워하고 정말 많이 보고 싶어 했어. 너는 그것만 알아주면 돼. 알겠니? 정말 내가 보고 싶었어요? 정말 나를 사랑해요? 그럼 당연하지. 아빠는 늘 지수 생각하면서 지냈어. 지수를 꼭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지수를 찾아다녔더니 덕분에 지수를 만났잖아? 제가 지수에게 진심을 전하자 지수 역시 제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수를 통해 듣게 된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더군요. 안 그래도 아이를 처음 봤을 때 다른 가족들이 외출한 차에 혼자 밥도 못 먹고 있었다는 걸 보고 아이가 방치되어 있는 건 아닌가 했더니 정말로 그랬었던 모양입니다. 동생이 태어나고서부터 엄마 아빠가 나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다들 동생만 예뻐하고 나한테는 관심도 안 가져주고 내가 동생한테 질투한다고 나만 혼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맨날 외롭고 힘들었어요. 엄마랑 아빠는 저를 안 사랑해요. 둘 다 지수를 친자식으로 알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두 자식을 차별을 했을까요? 아무래도 전처의 상간남인 그놈은 3살 이후로 지수를 만나며 지수에게 부정애를 전혀 느끼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쪽 입장에서야 바람 피우던 상대가 갑자기 자기 애를 낳았다고 하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전처는 그쪽이 친부라고 생각해서 저한테 그런 쇼까지 하며 아이를 빼돌렸을 텐데 정작 친부라는 놈이 지수에게 애정이 없으니 전처 역시 당황스러웠겠죠. 그래서 가정을 유지하고 싶었던 전처가 둘째를 가지고 그 둘째에게는 온갖 사랑을 다 주었던 거겠죠. 그나마 지수를 친자식으로 알고 있었으니 공부도 시키고 물질적으로는 큰 문제 없이 키웠다지만 아이에게는 정서적인 학대가 더 고통이었을 겁니다. 겉으로는 표내지 않아도 자신에게는 무관심하면서 어린 동생만 아끼는 부모님을 보며 아이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겠죠. 그 생각을 하면 얼마나 천불이 나던지 제가 그동안 지수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것이 한스러웠습니다. 그래서였을지 지수는 저를 따라가고 싶어 했어요. 제가 자신을 많이 아끼고 사랑한다는 걸 느꼈던 건지 저를 따라가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 그럼 아빠 따라가고 싶어요. 엄마는 동생이랑 살으라고 하고 나는 아빠랑 살면 안 돼요? 되지. 당연히 그래야지. 지수만 좋다면 아빠가 지수 데려갈게. 아빠랑 가면 지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행복하게 살자. 저는 혹시라도 지수가 그 가족을 떠나지 못하겠다고 하면 포기를 할 생각이었는데 아이가 저를 따라가겠다고 해주니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다시 만난 딸을 위해 모든 것을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식 잃고 혼자 지내는 동안 죽지 못해 살았던 제가 이제 딸을 찾았으니 앞으로 딸을 위해 뭔들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전처와 상간남은 아이 유괴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아쉽게도 친모가 연루되어 집행유예가 나왔지만 그 덕분에 제가 저희 딸을 데려오기에는 유리해졌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생부이더라도 호적상 아버지인 친부의 권한이 더 세다고 하는데 두 사람이 범죄 전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이를 데려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역시나 저를 따라가고 싶다는 지수의 의견이 가장 중요했고 말입니다. 저야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었기에 순조롭게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고 아이 엄마가 반성의 의미로 아이의 친권을 포기하며 상황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친모는 끝까지 저와 지수를 생각하는 듯 말하며 친권 포기를 약속했지만 사실 그건 역시 자신의 이기심이었다는 걸 저는 모르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놈이랑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 아이를 훔치면서까지 저를 떠났던 사람이었으니
그놈의 친자식이라는 둘째까지 있는 마당에 더 이상 지수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았겠죠. 그러니 오히려 친자 결과가 뒤바뀌고 제가 지수를 데려가 주는 게 그 두 사람에게도 좋은 일일지 모릅니다. 그건 정말 괘씸했지만 그래도 덕분에 다시는 지수가 그 사람들을 만날 일이 없으니 위안을 삼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지수를 데려와 예쁜 방을 꾸며주었고 지수는 새 집에서 잘 적응을 하며 지금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이직을 준비 중에 있어요. 아이와 좀 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재택근무가 되는 회사로 옮길 생각입니다. 전처 말대로 돈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전처에게 유감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라도 제 딸을 찾았으니 더 이상 후회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저도 더 이상 후회하는 일 없이 잘 살도록 노력하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